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9강 백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11페이지고요. 교과서는 46에서 47페이지와 54에서 55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백제에 대해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 배웠던 고구려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고구려 역사 어떻게 공부했죠? 그쵸. 세 개의 시기로, 고구려 역사를 세 개의 시기로 쪼개본 다음에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왕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이렇게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그럼 고구려 어떻게 세 개의 시기로 쪼갰죠? 그쵸. 일단 첫 번째, 2세기에서 3세기 때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기. 이때 우리가 3명의 왕을 공부했어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이 중에서 특히 고국천왕 중요했죠. 진대법이라던가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다던가 왕의 부자상속을 이루었다던가 이런 성립과 발전기 고국천왕 중심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성립하고 잘 자라던 고구려, 두 번째로 크나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전현과 백제의 침략으로 위기를 맞이했죠. 이런 위기와 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해서 우리가 두 명의 왕, 고국 원왕과 소수림왕을 살펴봤어요. 이 중에서 특히 고구려의 구원투수였던 냉철한 이성을 가졌던 소수림왕의 업적 정말 중요했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이렇게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 노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덕분에 고구려가 뭘 맞이할 수 있죠? 세 번째로 5세기의 화려한 전성기, 4세기의 위기를 겪고 5세기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이 전성기 때 우리가 두 명의 왕을 살펴봤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었죠. 광개토대왕은 영토 확장에 초점 맞춰 살펴봐야 돼요. 특히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남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가야와 신라의 변화 살펴보시고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나타내주는 유물, 호우명 그릇, 광개토대왕 능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장수왕의 업적 같은 경우는 뭐로 다 연결되죠? 그쵸. 평양 천도. 그 중국의 정세가 변하면서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진 정책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기억하시고 그 장수왕의 남진 정책, 평양 천도와 남진 정책이 또 한반도 남부의 정세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뭐 나제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백제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백제도 여러분들 고구려랑 비슷하게 인생곡선, 그러니까 백제 역사도 시기별로 쪼개본 다음에 각각의 시기별로 어떤 왕들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가,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백제 역사는 또 어떻게 쪼개볼 것이냐 한번 봅시다. 이제 자, 백제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나요. 백제도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납니다. 백제의 성립과 발전, 이게 시기로 따지면 3세기예요, 3세기. 그러니까 고구려보다는 약간 느려. 고구려는 그 성립과 발전이 2세기에 3세기였잖아요. 근데 백제는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느린 3세기 때 성립과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백제는 이런 시기 구분을 할 때요.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에 백제가 수도를 어디에 두었는가, 그 수도의 변화랑 백제 역사를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백제는 수도가 자주 바뀌거든요. 자, 백제가 3세기 때 터를 잡고 성립과 발전기를 이룰 때 백제의 수도는 어디였느냐? 한성이었어요. 한성. 오늘날의 서울. 그러니까 백제가 터를 잡고 시작한 스타트 지점이 바로 오늘날의 서울, 한성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성이 정말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성립과 발전기를 굉장히 빨리 끝내고요. 고구려보다 먼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성기가 여러분들 두 번째 이제 4세기 때 일이죠. 백제기는 성립과 발전은 금방 끝나. 한 명의 왕만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4세기 전성기 때 우리가 두 명의 왕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백제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고구려 고국원왕의 목을 베기도 하죠. 고구려가 고생 많이 했죠, 이때. 자, 그래서 굉장히 삼국 중에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순간도 잠시 백제의 크나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위기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쵸,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수혈전. 고구려의 복수혈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던 몇 세기? 5세기가 백제의 위기였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그 이웃 나라는 위기야. 4세기가 백제의 전성기인 동시에 고구려의 위기였잖아. 그지? 지금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인 동시에 누구의 위기? 백제의 위기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5세기 때 백제가 위기를 맞이합니다. 고구려의 침략으로. 고구려는 이때 최고의 전성기였으니까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자, 그리고 여러분 알 겁니다. 장수왕이 가장 심했죠. 장수왕 때 결국 백제는 수도 한성이 함락이 되고 계로왕은 목이 잘려 죽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백제의 이제 잔존 세력이 어디로 도망칩니까? 고구려의 추격을 피해서 남쪽 산골짜기 지방인 어디로 도망치죠? 웅진으로 도망치죠. 그래서 백제의 수도가 변합니다. 이 위기 때 축복받은 땅인 한성을 고구려에게 빼앗기고 살아남기 위해 산골짜기 웅진으로 도망쳐요. 오늘날의 공주죠. 자, 하지만 여러분 백제 역시도 위기는 있을지언정 좌절은 없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제 역사의 후반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의 시간이에요. 다시 우리가 이 전성기 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시기, 위기와 글씨가 조금 이상해서 자,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흥의 시기, 부흥을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백제의 부흥은 거의 성공할 뻔해요. 특히 이 백제의 부흥기 때 우리가 배울 마지막 왕, 이 왕이 누구냐면 성왕이거든요. 이 왕은 이때 6세기예요. 수도까지 옮겨요. 우리가 언제까지 산골짜기에 처박혀서는 답이 없다. 넓은 곳으로 나가자라 그래서 산골짜기를 벗어나서 어디로 수도를 옮기느냐? 사비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사비가 어디냐? 오늘날의 부여예요, 부여. 자, 그 백제는 실제로 이때 거의 정말 부흥에 성공할 뻔합니다. 하지만 참 배드엔딩으로 이 부흥의 시도가 확 꺾이게 돼요. 백제의 부흥은 좌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제는 결국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자, 어떻게 백제 역사를 볼 거냐? 3세기 한성의 털을 잡고 시작했던 성립과 발전기,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4세기에 맞이한 전성기 때 모습, 그때 또 2명의 왕을 볼 거고요. 그리고 5세기 고구려의 침략으로 위기에 빠지고 5세기 때 위기에 빠지고 수도를 웅진으로 옮기는 모습과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백제를 부활시켜보고자 노력했던 왕들의 모습과 그 부흥의 노력이 좌절로 꺾이던 6세기 때 모습, 이때는 또 수도도 옮긴다고 했었죠. 이런 모습 해서 이렇게 3개의 시기로 백제 역사를 나누어서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백제 역사 되게 재밌어요. 자, 봅시다. 그럼 우리 백제의 성립과 발전을 볼게요. 프린트 이제 그 아래 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성립. 백제를 만든 게 누구냐? 고구려 출신 이주민 비류와 온조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이게 참 재밌는 게 고구려를 세운 게 누구였죠? 주몽이었죠. 근데 이 주몽 원래 어디 출신이었니? 그치, 주몽 원래 부여의 왕자님이었잖아. 그치? 그러다 이제 부여의 다른 그 왕자들, 형제들이 주몽을 시기 질투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쳐서 남쪽에 만든 나라가 고구려였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주몽이 여러분, 그 부여에서 탈출할 때, 그 왕자님일 때, 부여의 왕자님일 때, 홀몸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주몽은 부여의 왕자님일 때 아내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유리였어. 그 당시 유리는 깐난 애기였어. 그냥 응애응애하던 애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주몽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치는데 그 여자인 아내와 깐난 애기를 데리고 도망을 칠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당신과 이 아들까지 데려갔다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려가서 털을 잡을 테니까 내가 털을 잡으면 그때 부르겠다. 그때 찾아와라. 이게 이제 아내가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때 돼서 당신이 우리 아이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죠? 하니까 이제 주몽이 칼을 딱 부러뜨려서 이 반쪽짜리 칼을 가지고 와라. 그럼 그때 이 칼을 딱 맞춰보면은 합이 맞을 거니까. 그럼 내가 그 아들이 당신과 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징표를 남겨주고 주몽은 남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근데 주몽이 남쪽으로 도망쳐서 만든 게 고구려였죠. 그리고 여러분 주몽이 이 고구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고구려 원래 그 압록강에 있던 토착 세력의 귀족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 딸의 이름, 그 여자 이름이 소소노라는 여자입니다. 이 소소노라는 여자가 주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주몽이 고구려를 만들 수 있었거든. 그리고 이 주몽과 소소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비류랑 온조야. 그러니까 참 나쁜 남자죠. 이제 그 부여에다가 남겨놓은 아내와 아이가 있는데
어쨌든 남쪽에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토착 귀족인 후소노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리고 이제 부여에 남겨놓은 자식과 아내는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여에 남아있던 아내가 아무리 지나도 남쪽 내려가서 고구려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남편이 자기랑 아들을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미 아들이었던 깐난애기 유리는 완전히 성장해가지고 성인 남자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몽의 아내가 유리를 불러서 출생의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실 너는 고구려의 왕인 주몽의 아들이다. 이게 주몽, 너의 아버지인 주몽이 남겨놓은 징표다. 이걸 갖고서 너의 아버지를 찾아가라. 그럼 너를 인정해 줄 것이다. 해서 유리가 이 징표를 들고서 고구려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주몽을 찾아와요. 아버지! 하고 찾아와. 너 뭐야? 이랬더니 아버지가 부여에 남겨놓은 아들인 유리가 바로 접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했더니 이제 유리가 이 칼을 딱 내미는 거야. 이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남겨놓은 거죠? 하고 이제 주몽이 딱 맞춰보니까 맞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맞다. 내 아들, 내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참 나쁜 남자죠? 그래서 여러분 주몽이 이제 뒤늦게 이제 자기 아들로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 맞다 하고 유리를 아들로 인정하고 부여에 있던 아내도 불러옵니다. 참 이제 족보가 꼬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몰래 자기 고향에서 맞이했던 아내와 아들인 유리, 그리고 고구려에 내려와서 새 장가를 들어서 낳은 소소노와 낳은 비류와 온조,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세울 것이냐. 주몽은 고민 끝에 원래 부여에서 자기가 낳은 아들인 유리를 택합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누가 와? 열빡치는 일일까요? 주몽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서 주몽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그 주몽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던 소소노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대 노릇이죠. 당연히 자신과 주몽이 낳은 아들인 자기 아들인 비류와 온조가 다음 고구려의 왕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애가 오더니 사실 얘가 내 아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소소노가 열받아가지고 난 당신과 살 수 없다 해서 소소노가 주몽과 이혼해버리고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비류랑 온조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스토리 자 자세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주몽은 여러분 자 고구려를 만든 주몽은 원래 어디 출신이었죠? 부여의 출신이었죠. 그래서 부여의 지배층과 고구려의 지배층이 같은 혈통이었다. 기억나죠? 근데 지금 백제를 만든 이 백제의 지배층 이 비류와 온조는 또 어디 출신이야? 그지? 얘 내려 누구야?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주몽이랑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내려온 거잖아. 그지? 즉 백제를 만든 이 비류와 온조도 어디 출신이다? 고구려 출신이라는 거야. 즉 백제의 지배층이 고구려 출신. 즉 고구려의 지배층과 백제 지배층은 그 혈통이 같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좋게 헤어진 게 아니지, 얘들아.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아버지의 나라긴 하지만 원수 아닌가요? 배신당한 거잖아. 그치? 어머니랑 배신당한 거잖아.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 역사는 별로 좋은 적이 없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구려를 탈출한 비류와 온조가 한강에 내려와서 거기 있던 토착 세력과 함께 만든 나라가 백제입니다. 자, 근데 얘네가 털을 잡은 이 한강 유역이 정말 기가 막힌 땅이에요. 이 한강의 털을 잡은 덕분에 백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 나갑니다. 이제 우리 백제의 발전기를 살펴보러 갈게요. 이제 필기 하셔야죠, 여러분들. 여러분 절대로 주몽 같은 남자가 되지도 마시고요. 주몽 같은 남자를 만나셔도 안 됩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주몽이 그럼 왜 비류와 온조가 아니라 유리를 택했을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유리는 별 집안이 없잖아. 그치? 근데 이미 비류랑 온조는 소소노라고 하는 그 고구려 토착 세력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얘네들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순간 계속 귀족 세력때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주몽도 어떻게 보면 좀 본인의 왕권 강화를 위해 선택을 한 거죠. 냉정한 거죠, 여러분. 사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유리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유리의 집안이 별 볼 일 없으니까 택한 겁니다. 참 그런 게 그래요, 여러분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한강에서 시작한 백제가 발전, 이제 연맹왕국의, 백제도 처음에 연맹왕국이었겠죠. 그죠?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연맹왕국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가 나라를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연맹왕국이었지만, 이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뭐로 발전할까? 그치. 강력한 왕권을 가진 고대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 발전을 이끌었던 왕이 바로 고위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가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위왕 때입니다. 자, 그럼 고위왕이 이 백제를 발전시킬 수 있던 비결, 바로 어디를 차지했다는 거? 한강. 이 비류와 온조가 나라를 만든 한강 지역 있죠? 여기서 이제 원래 한강에도 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위왕은 한강 주변에 살고 있던 토착 세력들을 다 때려잡은 다음에 이 한강, 서울 지방을 온전하게 백제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다집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한강을 완전히 차지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한강이 내가 선생님이 계속 한강이 축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잠깐 여기 볼게요. 우리 한반도 지도를 봅시다. 한강, 오늘날의 서울이죠. 여러분 지금 서울이 어디 있죠? 딱 여기 있죠. 어때? 한반도의 정가운데 지방이에요. 딱 허리 부분이잖아. 가운데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쵸. 마음 먹으면 어디로든 갈 수 있어. 북쪽이건 남쪽이건 마음만 먹으면 한반도 어디로든 뻗어 나갈 수 있는 지리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자, 한강을 차지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한강은 우리 한반도의 정가운데 중심지라는 거예요. 중심지역이었고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는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거. 남쪽이건 북쪽이건. 그리고 여러분 서울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강 일대는요 엄청난 평야지방이에요. 평야지방이니까 당연히 뭐가 잘 돼? 농사가 잘 돼. 농사가 잘 되니까 누가 많이 살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강은 평야지방이야. 엄청난 평야지방이다 보니까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인구도 많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단순히 중심에 있다, 넓은 평야가 있다, 농사가 잘 된다 이것만 장점이 아니야. 더 결정적 장점은 뭐냐? 한강, 강이 있다는 거. 이 강의 하류를 통해서 어디로 나갈 수 있다는 거?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 바다로 나간다는 건 이웃나라, 중국이건 일본이건 어디건 마음대로 나가서 이웃나라와 교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로 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특히 어디랑 교류하기 제일 좋아?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가 어디? 중국이죠. 그 중국과 교류하면서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자,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 중국과 교류해서 그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엄청나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고구려보다 백제가 더 유리했어요. 왜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단 중국과 이 땅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쟁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전연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고구려 군대막 함락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랑 전쟁도 하다 보니까 마냥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엔 좀 쉽지가 않아. 근데 백제는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백제랑 교류하는 건 별다른 꺼리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제는 싸우는 역할은 고구려에게 다 맡겨놓고 자기네 바다를 통해서 중국이랑 평화롭게 교류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점, 한반도의 중심지라 어디든 뻗어나갈 수 있다. 넓은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어서 농사짓기 좋고 인구가 많이 살 수 있다. 거기다가 바다를 통해서 특히 어디랑? 중국과 교류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땅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강을 차지한 고이왕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백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그 발전기는 무려 3명의 왕을 봤지만 백제 발전기는 고이왕이 끝이에요. 혼자 끝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한강을 차지하고 왕권이 강화되고요. 이 강해진 왕권을 토대로 고이왕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인 율령을 반포합니다. 율령이라는 게 뭐였는지 저번에 배웠죠, 여러분들? 전국으로 적용이 되는 통일된 법이었죠. 원래 연맹왕국 때만 해도 각각의 나라의 통일된 법이라는 게 없잖아. 각각의 부족은 그 부족의 군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배하고 독자적인 지배권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통일된 법이라는 게 없는데 이제 한강을 통해 힘을 기른 고이왕이 이제 지방 세력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방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나의 말이 곧 뭐다? 법이다. 나의 말이 곧 이 백제 전역에 통하는 법이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지방을 다스리는 걸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일된 법으로 지방의 자율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체제를 정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말합니다. 지방에서 왕처럼 군림하던 군장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흰 더 이상 독자적인 지배권을 가진 군장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뭐다? 나의 신하다. 난 너희들의 왕이요, 너희는 나의 신하다.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무릎을 바짝 꿇는 거야. 이제 무릎 꿇을 신하들을 왕이 서열을 나눕니다. 줄서유기를 하는 거야. 그 서열 나누는 기준이 뭘까? 왕의 마음대로. 왕이 마음대로 서열 나누는 거야.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하들, 이뻐 보이는 신하들을 기준으로 서열을 딱딱딱 나누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를 정하는 게 누구야? 왕인 거야. 신하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나누었다. 등급만 나누는 게 아니죠. 등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도 정해줍니다. 관복.
이렇게 왕과 신하들의 서열을 엄격하게 나누는 차별적 신분제도. 이게 전국에 통용이 되는 거죠. 차별적 신분제도를 완전히 법으로 땅땅땅 못 박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고위왕의 한강 차지와 율령 반포로 백제는 비록 그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거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었지만 고구려보다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를 차지한 거라는 거? 요 한강을 차지했다라는 거. 이게 그 백제가 가장 빠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백제가 가장 빠르게 어떻게 전성기를 누리는지 그 전성기의 모습을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모습을 공부하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프린트에 나와 있죠. 전성기.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삼국 중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백제라는 거. 그럼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비결은 바로 뭐죠? 그렇죠. 어디에 털을 잡았다는 거? 한강에 털을 잡았다는 거.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고구려보다 조금 느렸지만 오히려 고구려보다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다. 시기가 언제다? 4세기라는 거. 백제의 전성기가 4세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2명의 왕을 배울 거고요. 그중 처음으로 근초고왕,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첫 번째 왕, 근초고왕에 대해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근초고왕은 정복군주예요. 그러니까 그 고위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율령을 반포하면서 그 체제를 딱 정비해서 힘을 모아놨잖아요. 그 모아놓은 힘, 정비된 체제의 그 모아놓은 힘을 외부로 분출한 왕이 근초고왕입니다.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나서요. 자, 그럼 어디로 백제의 그 정복전쟁을 이끌었느냐? 자, 지도를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때의 지도인데, 백제가 근거지를 잡은 곳이 어디죠? 네, 여기 바로 오늘날의 서울, 한강이 흐르는 한성, 여기가 백제의 근거지였죠. 그죠? 여기 장점은 넓은 평야지대, 인구도 많다. 그리고 한반도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원하는 지역 그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요충지라 그랬죠. 자, 근초고왕을 생각합니다. 영토를 넓히만한 것이 어디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일단 북쪽에 뭐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겼을 때는 모든 거를 가지지만 패배했을 때는 그 후유증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고구려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구려를 치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렸냐?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자, 당시 백제의 남쪽엔 누가 있었느냐? 마한. 기억나요, 여러분들? 마한? 마한, 진안, 변한 여러 나라 성장할 때 그 사만이 있었죠. 그 사만 중에 하나의 마한. 마한 아직까지 안 망했어요, 여러분들. 마한이 이 남쪽 지방, 이 전라도 지역에 근거지를 두고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마한은 이미 거의 막바지여가지고 힘이 굉장히 약했어. 그래서 근초고왕이 고구려보다는 만만한 어디로? 남쪽의 마한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럼 왜 굳이 마한으로 갔냐? 만만한 것도 있지만 이 마한이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전라도 지역이잖아. 전라도 지역 어떻죠?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평야가 전라도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평야지대. 뭐 하기 좋아? 농사 짓기 좋고 사람들 살기 좋은 곳이잖아. 그래서 마한을 정복하고 전라도 평야를 손에 넣습니다. 자, 정복전쟁 첫 번째 어디로 간다고요? 남쪽에 드넓은 전라도 평야를 차지하고 있던 만만한 마한으로 가서 이 마한을 완전히 백제 땅으로 차지해버립니다. 마한을 병합하고요. 이 전라도 평야에서 이제 백제가 국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합니다. 여기서 쌓아놓은 국력을 토대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렇죠. 이제 어디로? 북쪽의 고구려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근초고왕이 직접 3만 명의 군대를 끌고 고구려 어디로 가느냐? 평양성으로 쳐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근초고왕을 막기 위해 고구려 왕이 직접 군대를 끌고 나섭니다. 당시 고구려 왕이 누구였느냐? 우리 기억나죠? 원통했던 왕 고국원왕입니다. 당시 여러분 고구려는 상황이 이제 안 좋았어요. 이미 백제가 쳐들어오기 전에 전연의 침입으로 수도인 국내성이 함락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어지러운 상황이었던 거야. 고구려는 가뜩이나 힘든데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백제가 딱 치고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 평양성 전투의 결과 누가 이겼죠? 근초고왕이 대승을 거두고 고국원왕은 전사하게 되죠. 자, 북쪽에 어디를 공격?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이었던
우리 원통한 왕, 고국 원왕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평양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근초고왕은 끝나지 않아. 단순히 영토만 넓힌 왕이 아니에요. 근초고왕은 이 국제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던 왕이야. 근초고왕은 생각했어요. 자, 봅시다. 근초고왕은 이 백제의 그 땅을 보고서 우리 백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백제의 장점이 뭘까? 일단 백제가 털을 잡은 한강부터 해서 이 전라도도 그렇고 사방이 다 바다잖아, 바다. 그러니까 이 해외로 진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 백제예요.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근초고왕은 이웃나라들과 끊임없이 외교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고 문물 교류를 해야만 우리 백제가 성장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나라, 이 중국과 일본과 교류, 국제관계, 그 외교관계를 맺는 거에 굉장히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 외교관계를 많이 맺고 진출했느냐? 여기 요서. 이 요서가 어디냐면 오늘날 여러분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있는 게 요서예요. 여기 요서. 이 요서 지방으로 가서 이제 사신도 파견해서 교류를 맺고 또 어디로도 보내냐? 산동반도.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그 칭따오라고 들어본 적 있죠? 칭따오 맥주. 그 칭따오로 유명한 곳이 산동반도예요. 산동반도. 여기로도 이제 교류를 맺고요. 또 어디로? 일본의 큐슈 지방. 여기가 오늘날 일본의 후쿠오카 지방이에요. 후쿠오카. 여기로도 가서 교류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왕이 아니라 이웃나라들과 끊임없는 외교관계랑 국제 교류를 통해서 그 문물을, 이웃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게을리하지 않은 열린 시각을 가진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국제 감각이 뛰어난 왕입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은 싸움도 잘했지만 이웃나라들과 그 교류하는 거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중국과 일본, 중국의 어디 만리장성이 있는 요서 지방과 그 칭따오, 거기 산동 지방으로도 사신을 보내서 교류를 하고 중국의 선진 문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어디랑도 교류했다? 일본, 그 규슈 지방으로도 이제 사신을 보내서 교류를 합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어요. 백제는 얼마나 끈끈했느냐? 여러분 당시에 중국, 그러니까 봐봐. 중국은 문화적인 선진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발전한 나라잖아. 그러니까 백제는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요. 받는 입장이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선진 문화를 누구에게 전파해 줬냐? 당시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던 일본에게 그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화와 백제의 선진 문화를 마구마구 공급을 해줍니다. 자, 이 둘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나타내는 유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근초고왕이 일본에게 보내준 칠지도라는 칼입니다. 이거 여러분 그 11페이지 뒷장 그 오른쪽 아래 보시면 11페이지 뒷장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역사읽기 무령왕릉 나와 있고 그 바로 위에 자료톡톡 칠지도라고 나와 있고 사진도 나와 있고 글이 나와 있죠. 그게 칠지도예요. 근초고왕이 일본에 보내준 칼인데 왜 칠지도냐? 칼날이 7개야. 그 사진도 나오지만 칼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까지 해서 7. 이래서 칠지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딱 칼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실전용 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칼 쓰면 사람 못 죽여. 그러니까 어떤 칼이냐? 장식용. 그 제사 지내는 의용 도구 있죠? 그런 게 이 칠지도예요.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보면 이 아름다움이 잘 안 느껴지는데 진짜 이거 엄청 이쁘고 아름다운 칼이에요. 정말 그 당시 백제의 그 철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칼이야. 그 칼에는 글도 새겨져 있어요. 그 글이 뭐라고 새겨져 있냐? 백제의 왕이 일본의 왕에게 이 보물을 내리노니 자손 대대로 물려주도록 해라 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국보입니다. 지금도 일본 그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일본의 국보로서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이건 여러분 우리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한,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주는 물건이요. 한자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 근데 지금 일본은 오늘날 이거 뭐라 그러냐? 백제가 일본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렇게 해외 진출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해진 힘을 토대로 근초고왕은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왕위는 우리 집안, 우리 가문에서도 누구만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아들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 그래서 왕위 세습을 이제 어떤 세습으로? 이 부자상속의 원칙. 내 아들들만 왕이 될 수 있다. 부자상속의 원칙으로 왕위 세습의 원칙, 그 왕위 세습을 결정 짓습니다. 이때부터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잇는 부자상속의 원칙이 확립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초고왕. 지금 어때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죠. 백제가 정말 잘 나가고 있죠. 여러분이 왕이라면, 근초고왕이라면 여러분이 이렇게 놓은 이 업적을 사람들이 계속 기억해, 내 후손들이, 백성들이 계속 기억해 주길 원하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근초고왕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해서 책으로 남깁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의 시작이에요. 근초고왕은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제 나중에 신라도 그렇지만 이 역사라는 건 나라의 일을 기록하는 책이잖아. 그래서 그 나라가 가장 잘 나갈 때 역사서가 편찬이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은 본인의 업적을 기록한 책, 그 책 역사서를 만드는데 그 책의 이름이, 역사서의 이름이 서기라는 책이야. 이 서기를 실제로 만든 건 고흥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고흥이라는 학자에게 시켜서 백제 역사, 본인의 이제 업적을 다룬 서기라고 하는 책을 편찬합니다. 이 역사책을 편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일단 백성들이 왕의 업적을 우러러보겠죠. 온 나라 사람들이 우리 백제 정말 대단한 나라야. 우리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만든 우리 왕은 정말 대단한 왕이야 하고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거고요. 당연히 국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겠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칭송함으로써 왕의 그런 힘도 왕권도 강해지게 되는 국가 통합과 왕권 강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역사책입니다. 중요한 건 역사책이 전성기, 4세기 전성기 근초고왕 때 만들어졌다는 거. 근데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우리 저번 시간에 고구려 5세기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전성기 배웠는데 왜 그런데 고구려 때는 역사서 만들었다는 얘기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기록이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소실돼가지고 그래요. 이게 기록이 막 역사가 진행되면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추측은 해. 아마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도 분명히 전성기의 업적을 기록한 역사책이 편찬됐을 거라 추측은 하는데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만들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근초고왕의 전성기 때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살펴볼 왕은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침류왕의 업적은 딱 하나,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포 다 공부했어. 근데 뭐만 남았죠? 그렇죠. 불교가 남았잖아. 그 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바로 침류왕이에요. 침류왕은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여요. 중국으로부터. 자, 이 불교는 어떤 효과가 있죠, 여러분들? 이 불교라고 하는 건 그 나라의 통일된 종교잖아. 이제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종교를 믿는 거죠.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죠? 그렇죠. 국가가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겠죠. 국가 통합. 그리고 그렇게 통합되게 되면은 권력이 어디로 모여? 중앙으로, 왕으로 모이겠죠. 중앙 집권 체제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제 전성기는 침류왕은 불교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 업적은 다 근초고왕이라는 거예요. 근초고왕은 불교 수용한 거 아닙니다. 이거 은근히 함정으로 나오는데 둘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백제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위왕의 업적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 백제가 4세기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 그 전성기 4세기의 전성기 모습을 근초고왕과 침류왕의 업적으로 살펴봤어. 특히 근초고왕이 중요하죠. 4세기 근초고왕의 업적을 요 지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를 차지해서다? 한강을 차지해서다. 그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럼 이제 백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백제에게 뚝 까맞은 누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고구려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죠? 이 고구려의 복수의 칼날이 언제 몰아칩니까? 5세기 때부터 몰아치죠.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 복수의 칼날 앞에 위기를 맞이하는 백제의 모습을 살펴보러 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